이혼해줘요. 아내가 이혼해줘요 라고 말하던 그날, 저는 그 말이 20년 뒤 제 딸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제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아내를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날 아침도 겉으로 보기엔 평소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밥상 위엔 어제 저녁에 끓여둔 식어버린 된장국, 김치 반 접시, 계란 후라이 하나, 딱 집안 사정 보이는 밥상이었죠. 저는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한참을 말없이 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반찬보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은행 대출 문자, 오늘도 걸려올 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때 서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가슴이 먼저 쿡 내려앉더군요. 사람 인생이 그렇습니다. 진짜 큰일 나기 전엔 항상 너무 조용해요. 창밖의 매미 소리도 윗집 아이 우는 소리도 그날따라 안 들리더라고요. 잠시 침묵 끝에 서진이 밥상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혼해줘요. 된장국에 떠있던 파 조각이 허공에 홀로 떠있는 것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떨어진 순간부터 귀가 웅 하고 먹먹해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정말로 우리 사이가 끝날 것 같아서 저는 이상하게도 묻지를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무 설명도 없이 아내가 이혼해달라 고한다면 말입니다. 그때 제 나이 45이었습니다. 사업은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고 회사 전화는 끊겼는데 은행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휴대폰만 울리면 심장이 먼저 뛰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고객님, 원금 연체가. 그 말이 들리면 숨이 턱 막혀서 더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5살 유정이는 식탁 끝에 앉아 숟가락으로 계란 노른자를 동그랗게 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안 먹어? 해맑게 묻는 그 말에 차마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정이를 재워놓고 우린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스탠드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하나, 서진은 두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왜 나쁜 사람도 아니고 폭력도 안 쓰고 술도 심하게 안 마시는 남편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딱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대답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구청 민원실 창구 번호표 127번 창구 유리 너머로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여기 남편분 도장 찍으시고요. 여기 아내분 서명하시고요.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에 금이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서류를 건네는 손이 자꾸 떨려서 직원분이 휴지를 슬쩍 내밀어 주더군요. 괜찮으시죠? 괜찮냐고 묻는데 하필 그때 유정이가 구청 의자 위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언제 가? 집, 그 집에 다 같이 돌아가는 일은
그날 이후로 다시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날부터 제 인생은 하루 단위가 아니라 숨 단위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혼한 지 3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창고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근해 반쯤 부서진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발신자 정훈.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늦은 밤 동네 허름한 호프집에서 우린 마주 앉았습니다. 포장마차 냄새가 기름 냄새랑 섞여서 올라오고 테이블 위엔 식은 오징어와 서비스로 나온 뻥튀기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맥주잔만 괜히 만지작거리며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철진아,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왠지 좋은 얘기는 아닐 거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진이랑 그 이름이 나오자 속이 탁 막혔습니다. 서진이랑 결혼하려고 한다. 잠시 포장마차 안소리가 모두 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끄럽던 TV 소리도 옆 테이블 아저씨들 웃음소리도 멀어지고 땅맥 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더군요. 그래. 입에서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 화 안 나? 정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보다 더 앞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가기 시작할 때 정훈이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야, 힘든데 혼자 끙끙대지 말고 서진 씨 밥은 챙겨 먹고, 그렇게 말하며 치킨 사들고 오고 아이 태워서 키즈 카페도 데려가고, 그때는 고마움과 열등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어느 날은 저보다 먼저 정훈 차가 집 앞에 와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야, 그래도 너라도 있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하던 제 입이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워질지는 몰랐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정훈이 말했습니다. 나 책임질게. 서진이랑 유정이도 말끝이 흐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유정이 잘 키워줘라. 그 말이 나중에 돌아와 제 가슴을 칼처럼 찌를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보내는 거다. 내 입으로 보내는 거다. 그 죄책감이 그때부터 뼈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친구에게 보낸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친구, 은용이가 술에 잔뜩 취해서 반지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들어오고 좁은 방엔 소주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야, 철진아, 너 아직도 모르냐? 은용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뭘, 너 어음 돌지 않았던 거, 그거 누가 막았는지 알아? 그 말에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맡긴 은행이, 은용이가 탁자 위에 서류 묶음을 던졌습니다. 빌린 회사들, 돌려막기 했던 어음들, 거기에 빨간 도장과 함께 찍힌 이름, 인수인 정훈.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가 내 어음 다 사줬어. 내가 완전히 망하면 서진이랑 유정이도 같이 길바닥 나앉을까봐 그렇게 들었지. 근데 은용이는 입가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진이가
자기한테 왔으면 좋겠다고 늘 그러더라.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걸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은용이는 잠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사업 처음 시작하고 바쁘다고 집에 잘 못 들어갈 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둘이 같이 유정이 데리고 놀이공원 간 사진 나도 본 적 있어. 그날 밤 저는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2번, 그리고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 철진아. 사실이냐? 잠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마디. 서진을 갖고 싶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해서 양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날 살린 거냐, 죽인 거냐? 둘 다지. 정우는 이상하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너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됐어. 그럼 서진이 너 불쌍해서 못 떠날 테니까 적당히 기댈 데 없어야 나한테 올 거 아냐. 그 논리가 너무 차분해서 더 섬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색을 잃었습니다. 벽지는 회색, 하늘은 회색, 심지어 유정이랑 같이 놀던 예전 사진 속 풍경도 모두 색이 빠져 보였습니다.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흘러갔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집 몇 개만 들고 반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도 없는 작은 창문으로 사람들 발만 보였습니다. 위층에서 걸어가는 발소리, 웃음소리, 아이 울음소리, 그 모든 게 저와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하루 3끼 먹던 사람이 2끼로 줄고 2끼가 1끼로 줄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 김치 하나, 밥 한 공기, 설거지할 그릇도 점점 줄어들더군요. 어느 날은 월세가 밀려 집주인에게 불려갔습니다. 아저씨, 돈 없으면 나가세요. 여기 자선 사업하는 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사람 이하로 만들었습니다. 목이 꽉 막혀서 조금만 더 라는 말이 도무지 안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즈음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은용이가 또 술에 취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밑이 퀭한 얼굴로 문턱에 걸터 앉아 한참을 울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나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라. 할 말 있으면 그냥 속으로 삼키고 살아라.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은용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정이 있잖아. 내 딸 유정이.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 정훈이 딸이래. 서류도 봤어. 병원에서 임신 날짜 맞춰본 거 다. 그날 밤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천장을 보며 숨만 쉬었습니다. 내가 아빠라고 믿고 있던 아이가 실은 친구의 아이였다. 그 사실이 제 숨을 한 번 잘라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서진이 했던 말들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말 안에는 아마 이런 뜻도 섞여 있었겠죠. 당신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미안해서 더 곁에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습니까? 남은 건 반지하의 곰팡이 냄새와 은행 독촉장, 그리고
평생 안고 가야 할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치고 나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숨만 쉬다가 죽을 거냐? 그때부터 저는 새벽마다 공사장을 나갔습니다. 사장님, 저 나이 좀 있지만 일은 제대로 합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현장 일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매일 찾아갔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에 텅 빈 현장 앞에서 커피 자판기 옆에 서서 형님들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겨울 새벽 공사장은 뼛속까지 바람이 들어옵니다. 손을 비비고 입김을 후 불면서도 버텼습니다. 어느 날 현장 소장이 담배를 피우다 말고 저를 한번 쓱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진짜 할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일 시켜만 주시면 죽어라 할게요. 그 말을 믿었는지 저를 자재 나르는 일부터 시키더군요. 시멘트 포대, 철근, 합판, 하루 종일 나르다 보면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생기고 굳은 살이 터지면 피 냄새가 났습니다. 그 피 냄새가 이상하게 살아있는 냄새 같았습니다. 아, 내가 아직 살긴 사는구나. 저녁에 집에 돌아와 반찬 하나 없는 밥에 간장만 뿌려 먹을 때도 이상하게 밥맛이 있었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사소한 일이 제 인생을 살짝 바꾸기도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현장 앞에서 우산 없이 서 있다가 한참을 떨고 있는데 트럭 기사 한 분이 나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뛰어가 그분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그 기사분이 며칠 뒤 다른 현장을 소개해 줬습니다. 형님, 저쪽 현장에 사람 구한다더라. 소개해 줄게. 그 현장이 나중에 제 운명을 바꾼 첫 번째 현장이었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크게 잘 나가던 때는 제 능력인 줄 알았는데 바닥에서는 남의 한마디 우연한 손짓 하나가 인생을 바꿔주더군요. 그 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 우비 하나 걸치고 미끄러운 비계를 올라가고 눈 오는 날 손가락이 꽁꽁 얼어붙은 채 삽질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날도 무릎이 굽혀지지 않던 날도 쉬어버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허리춤에 조그만 수첩을 하나 끼고 다니며 해준 일, 못한 일, 배운 것들을 자꾸 적었습니다. 철근 들어올릴 땐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써라. 사람은 말보다 약속 시간을 먼저 지켜야 한다. 현장 소장이 툭툭 던진 말들도 다 적어뒀습니다. 중간중간 작은 실패들도 있었습니다. 돈 좀 모으면 지인 소개로 조그만 식당에 투자했다가 금방 망했고 누가 좋다 해서 코인 비슷한 걸 건드렸다가 하루 만에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전 같았으면 세상이 나를 또 버렸다며 술 퍼마셨을 텐데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눈 뒤집고 투기한 거니까 다신 이런 짓은 안 한다. 스스로에게 쓸데없는 변명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시간이 제 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인정받고 반장 역할을 맡게 되고 나중엔 작은 하청업체를 맡게 됐습니다. 사람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철진 형님 소개받고 왔습니다. 일 있습니까?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돈보다 믿음이 먼저 쌓이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나중에 돈이 되기도 하는구나. 20년이 지났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곰팡이 냄새 맡던 사내는 언젠가부터 양복을 입고 건설사 대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벌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수십 채의 빌딩과 지방의 땅 몇 군데 성공했다는 말은 감히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어느새 65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즈음 우연히 신문 경제면에서 정훈 이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정건설 중견건설사로 도약. 사진 속 정훈은 예전에 알던 그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야망 가득한 눈, 말끔한 정장. 다른 점이 있다면 옆에 서 있던 여자는 서진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서진과 정훈은 몇 년 전에 갈라섰더군요. 정훈 회사는 커졌지만 빚도 함께 커졌습니다. 반면 서진은 월세방에서 식당 설거지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한 번은 오래된 시장 통로를 지나가다가 굳은 허리로 그릇을 나르는 익숙한 뒷모습을 우연히 보면서였습니다. 머리는 늘 하던 대로 반묶음으로 틀어 올리고 손은 뜨거운 물에 불어 하얗게 일어나 있고 서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끝내 그냥 지나쳤습니다.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그 즈음 또 하나의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아니스트 윤유정. 유럽 콩쿠르 본선 진출. 사진 속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형, 눈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어쩔 수 없이 저를 닮은 듯했고 한편으론 정훈과도 닮은 듯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러다 기사 말미에 적힌 출신 학교를 보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유정이.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유정이 연주회가 있다는 기사만 보면 표를 구해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데도 눈앞에서 딸이 건반을 두드리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미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연주회가 끝나고 공연장 뒤편으로 돌아나가는데 멀리서 유정이가 휴대폰을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어요. 이번 달도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통화 내용이 버스 정류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표정은 프로 연주자답게 단단했지만 손에 쥔 악보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훈 회사는 이미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그 빚의 일부가 유정이 앞으로도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때부터 저는 딸 주변을 슬그머니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재단 이름으로 장학금을 보내고 악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익명 기부자 이름으로 그랜드 피아노를 지원했습니다. 좋은 분이 계시네요. 라며
웃는 유정이 인터뷰를 보면서 웃다가도 목이 꽉 막혀 TV를 꺼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에는 연습실 앞 골목에서 위험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불빛이 희미한 골목에서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윤유정 씨 맞죠? 거칠게 생긴 남자 둘이 유정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빚이 좀 커요. 이자라도 조금은 대신 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정이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이에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 말에 남자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피아노 한 대 값이면 이자쯤은 내잖아. 예술? 꿈? 그런 건 돈 다 갚고 하자고. 남자가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그 사이에 쑥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손 놓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냥 몸이 먼저 나가 있더군요. 뭐야, 이 아저씨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데 눈앞에서 못 볼 걸 보게 됐네. 저는 차분하게 말하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당장 이 골목에서 사라지는 대가로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남자들이 눈치를 보더군요. 돈만 받고 사라질 놈들이 아니고 더 물고 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아이 주변에 다시 나타나면 잠시 숨을 고르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 회사 이름이든 사장 이름이든 주소든 그날부터 제 일이 될 겁니다. 나이 먹으면서 몸은 약해졌지만 상대 눈을 보는 법은 사업하며 배웠습니다. 그 눈빛이 통했는지 놈들이 잠시 서로 눈치를 보더니 툴툴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건 떨리는 다리와 아직도 상황을 이해 못하고 서 있는 유정이 뿐이었습니다. 괜찮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유정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 네. 아저씨가 지나가시다가 도와주신 거죠? 아저씨, 원래라면 아빠라고 부를 입에서 나온 말이었겠죠.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귀에 박히더군요. 조심해서 다녀. 이 동네 밤에 혼자 다니지 말고. 괜히 잔소리를 보태고 있는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유정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손을 보니 아직도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날이 처음으로 다시 아버지처럼 숨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래전에 끊긴 줄 알았던 번호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철진아, 오랜만이다. 목소리엔 예전 같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 말 있냐? 보자. 얼굴이나 한번 보자. 옛날 친구 사이에. 결국 우린 도심 한복판에 조용한 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거래처 회식을 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정우는 한때에 잘 나가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어깨가 눈에 띄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너 많이 컸더라. 뉴스에서 봤다. 어색한 덕담은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더군요. 내가 조금만 도와줘라. 회사만 한 번만 살려주면 다 정리하고
테이블 위 위스키 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요즘 건설 경기가 어떻고 은행이 어떻게 나오고. 한참을 듣다가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와줘?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넌 이제 여유도 있잖아. 예전엔 내가 너 도와줬고 그 말에서 제일 먼저 박힌 건 내가 널 도와줬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막은 건 내 어음이었지 내 인생이 아니었다. 정우는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그땐 나도 몰랐어. 서진이 그의 마음이 나한테 있을 줄은. 서진이 이야기 내 입에서 꺼내지 마라. 목소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낯설 만큼 차갑게 나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야, 그래도 유정이는 내가 키웠잖아. 내 딸이잖아.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쿡 찔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더군요. 그래, 내 딸이지. 하지만 잠시 딸이 건반 앞에 앉아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넘기면서도 관객 앞에서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던 모습. 내 딸이기 전에 세상에 하나뿐인 한 사람이다. 정훈이 알아듣지 못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업은 정정당당하게 망해. 정훈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내 사업 무너지는 거 구경하던 그때처럼 난 내 사업 망하는 거 구경하지 않을 거다. 그럼 도와주겠다는 거냐, 뭐냐? 아니, 난 너를 망하게 하진 않겠다. 그렇다고 살려주지도 않겠다. 정훈이 손으로 테이블을 쾅 치며 말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 사업가면 이 상황에서 뭘 포기해야 살지, 뭘 지켜야 쓰러지지 않는지 직접 판단해라. 남의 돈으로 연명하지 말고. 정우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더니 눌러 담았던 말을 토해냈습니다. 너 복수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너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거더라.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니 20년 동안 가슴 한켠에 엉켜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우는 더 할 말이 없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텅 빈 룸에 남겨진 건 저와 녹아버린 얼음이 든 위스키 잔 하나. 잔을 비우면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정훈이 아니라 딸이다. 정훈 회사는 제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버티다. 결국 되도록 정리됐다는 소식을 뉴스가 아니라 법원 공고를 통해 들었습니다. 서진은 식당 설거지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 유정이는 피아니스트로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딸 앞에 아버지로 서는 건 끝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 번은 제 이름을 밝히기로요. 유정이 연주회가 끝난 뒤 공연장 뒤쪽 작은 길에서 우연을 가장해 마주쳤습니다. 오늘 연주 잘 들었다. 제가 말을 건네자 유정이는 조금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제 도와주셨던 그 아저씨 맞죠? 그래, 그 아저씨. 어색한 웃음이 오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할 수 있을까? 연주 끝나고 바로 가야 하면 괜찮고, 유정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간 조금은 있어요. 가까운 카페에 앉아 우린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피아노는 언제부터 쳤냐? 5살 때부터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늘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5살, 그 나이에 유정이는 제 손을 잡고 놀이터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때는 철봉 하나에도 세상이 다 가진 듯 웃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검은 건반 위에서 세상을 다 건네고 있었습니다. 힘들진 않냐? 예술한다는 게 힘들죠. 하지만 유정이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피아노 칠 때만큼은 세상 누구 눈치도 안 보게 되거든요. 그게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서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어도 늘 웃으려고 하던 그 표정. 저는 결국 그날 제 정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최선이었습니다. 대신 다음 날 연주회장 앞으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봉투 앞에는 간단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유정님께 한때 너의 아버지였던 사람으로부터. 편지 속에는 긴 설명 대신 짧게 이렇게 썼습니다. 유정아, 아빠는 멀리서 항상 너를 응원했다. 내가 울 때도, 내가 웃을 때도, 무대 위에서 홀로 빛날 때도 늘어두운 객석 어딘가에서 박수치고 있었단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그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길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만 기억해주면 좋겠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편지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길 옆 은행나무에서 노란 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삽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가 아니라 햇빛이 잘 들어오는 소박한 집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유정이 이름이 나오고 연주의 포스터에 그 얼굴이 올라오면 저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달력을 확인합니다. 아, 그날은 일정 비워둬야겠구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앉아 그 아이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람 인생이란 게 참 잃고 나서야 지켜야 할 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친구에게 보냈던 죄는 끝까지 안고 가야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복수는 누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나 자신을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라는 걸요. 45세 모든 걸 잃었던 남자가 65세 겨우 하나 건진 건 그래도 한 사람만큼은 응원하며 살았다. 그 말 한 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유정이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덜 두렵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날이 온다면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안했다. 그리고 정말 사랑했다. 고요.